미국 셰일 산업은 2019년에 비해 생산량은 줄어들었지만 유가가 배럴당 60달러로 강세를 유지하고 천연가스 및 NGL 가격이 안정적으로 유지된다면 1950억 달러의 수익이라는 역대 최고의 기록을 달성할 것입니다. 초록색은 퍼미언 지역이고 노란색은 그 외 지역을 합한 수치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수치는 해지하기 전 숫자이고 올해 해지 손실 또한 기록을 세울 것입니다. 올해 1사분기 실적 발표에 빠지지 않고 나오는 악재 이야기는 텍사스의 역대급 한파로 인한 생산 차질과 최악의 해지 손실입니다. 반대로 호재는 비용 감소와 앞으로 생산량 증가 이야기입니다. LPI. 거기다 LPI는 부채를 줄이려고 ATM 형식의 유상증자로 약 72만 개의 주식을 평단가 38.75달러 정도에 팔았고 그 여파로 그 정도 가격 밑으로 주가가 내려갔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유상증자는 돈이 필요해서 주식을 더 찍어내서 파는 것입니다. 돈이 필요한 이유는 보통 부채 탕감이나 신규 사업 투자인데 일반적으로 부채 탕감이면 악재이고 신규 사업 투자라면 호재라는 인식이 있지만 주식수만 더 찍어내면 그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PVAC가 제3자 유상증자를 했었는데 일반적으로 기존 주주들에게 팔아서 증자하는 것보다 제3자가 들어오는 경우 좀 더 진정성이 인정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시 회사가 도산할 정도로 부채 부담이 크지도 않았기 때문에 돈 없어 죽겠는데 돈 빌릴 데도 없고 증자나 해야겠다 이런 느낌이라기보단 석유 회사를 운영해 오던 사모펀드 주니퍼가 먼저 접근해서 나도 너희 근처에서 사업 좀 크게 하는데 보니까 너네 사업성이 좋은 것 같은데 내가 돈이랑 노하우에 짜투리 땅도 좀 주고 채무자랑 딜해서 부채 상환도 2년 연기해 줄 테니까 우리가 대주주하는 걸로 해서 회사 좀 키워보자 이런 느낌이었지만 주가는 많이 내려갔습니다. LPI 같은 경우는 증자해서 부채 갚는 데 씁니다. 여기서 의문은 LPI의 부채 상태가 당장 증자를 할 정도로 위험한 상황이 아니었다는 점. 특히 유가가 올 초부터 상승하는 분위기에서는 굳이 왜 이런 선택을 한 건지 모르겠고 그 타이밍도 너무 별로입니다. 둘째, 돈을 빌리지 않고 증자를 택했다는 점. 물론 증자를 이용하면 이자가 따로 나가지 않는 장점이 있지만 현재 낮은 금리를 생각해보면 조금 의아하죠. 더욱이 CDEV도 최근에 낮은 이자로 전환사채를 발행해서 2025년 부채를 조기 상환했기 때문에 더욱 비교됩니다. 또 다르게 생각해보면 작년 코로나 사태같이 암울할 때는 부채가 많은 소형 회사들은 그냥 서바이벌 모드라 숨만 쉬고 있는데 LPI는 부채 갚는 데 써야 할 돈을 가지고 짜투리 땅을 사들이기 시작합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증자는 앞뒤만 바뀌었을 뿐이지 부채 탕감이라기보다 작년에 부채 탕감 대신 산 땅에 투자했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ATM 방식은 at the market offering의 약자로 정해진 가격 없이 시장가로 주식을 푸는 방식입니다. 테슬라도 썼던 방식으로 자기가 원할 때 시장가로 팔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주주들 입장에서는 언제 물량이 풀리는지 모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돈이 급하게 필요한 회사들이 쓰는 방식은 아닙니다. 이렇듯 증자를 한 이유부터 타이밍까지 전부 다 애매하기 때문에 경영진들이 욕을 먹고 주가도 폭락한 상황입니다. 웃긴 건 이게 이번 실적 발표에 나온 소식이 아니라 이미 2월 23일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즉 하루에 16% 넘게 떨어지는 건 시장이 과민하게 반응했거나 인위적으로 조정되었다고 생각됩니다. 2달 전 발표에서 최대 75밀리언 달러 상당의 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고 했고 현재 26.9 밀리언 달러 정도 발행했기 때문에 아직 많은 양이 남아 있습니다. 역시 비용을 줄였다는 내용이 나오고 하워드 컨트리 지역의 유전 개발로 오일 생산 함량을 늘렸다는 말이 나옵니다. 퍼미언 유전에서도 미들랜드가 가장 가치를 인정받고 LPI는 저번에 언급했듯이 본인들보다 소유 부지가 훨씬 적은 더블 포인트가 PXD에게 6.4 빌리언 달러에 팔린 걸 빗대어 LPI의 가치가 너무 싸 보인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사실 LPI의 가장 큰 약점은 소유한 유전의 원유 함량이 낮다는 것입니다. 최근 NGL과 천연가스 가격이 많이 올라서 옛날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수익의 큰 파이는 원유 판매에서 나오기 때문에 석유 함량이 80% 정도인 PVAC 같은 유전이
여전히 프리미엄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CP, CDEV, SM 등 피어그룹보다 LPI가 대부분 가치평가 수치에서 저평가로 나옴에도 불구하고 이 세 곳의 유전자산이 LPI보다 좋다는 사실 역시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LPI의 하워드 카운티 부지는 석유 함량이 매우 높고 작년 10월에도 LPI는 하워드 컨츄리 내에 자투리 땅 2,758대 네이커를 11.3밀리언 달러에 사들였습니다. 최근 인수를 통해 확장 중인 하워드 컨츄리와 글래스콕 자산의 개발이 증가할수록 석유 생산 함량이 급격하게 늘어날 거라는 게 제가 LPI를 밀고 있는 또 하나의 이유입니다. 현재 순 부채 대비 넌갭 에비타 기준으로 2.4배 정도이고 실제 가장 가까운 부채 상환일이 2025년입니다. 올해 원유 생산량의 70%, 천연가스의 64%, NGL의 53%가 이미 해칭되어 있습니다. 분기별로 1년에 4번 실적 발표를 합니다. 그런데 회사 입장에서는 4번 다 평범한 실적을 내는 것보다 주가에 도움을 주기 위해 안 좋은 걸 한 분기에 몰아서 넣고 나머지 분기 실적을 좋게 내는 걸 선호합니다. 그렇다고 매출 같은 다른 수치를 속일 수는 없으니 석유 업계에는 유가 변동으로 발생하는 임페어먼트 차지나 아니면 일회성 비용, 세금 환급 혹은 해칭 등 리스크 매니지먼트 비용을 한 분기에 몰아주기도 하는데 LPI 회계를 보시면 어차피 유상증자로 욕먹을 거 나머지 분기를 위해 1분기는 그냥 버린다는 느낌인지 해칭 손해도 한 분기보다 더 많이 잡은 것 같고 VET처럼 임페어먼트 차지 리버스 등에 힘 실어주기가 없습니다. 반면 VET는 텍사스 한파에 영향이 없고 해지도 적고 유가도 높아서 1분기부터 좋은 인상을 심어주려고 한 것 같고요. 백신이 퍼져서 코로나가 잡히고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큰 후반기를 더 좋게 전망하기 때문에 LPI의 전략이 나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해지부터 한파 피해, 그리고 유상증자까지 이미 몇 달이 지난 뉴스이고 유상증자도 결국 2019년 12월에 글래스콕 컨츄리의 4,475넷 에이커를 65밀리언 달러에 사들인 걸 필두로 내년 6,000 플러스 넷 에이커의 짜투리 땅을 사기 위한 회사 계획의 일환이라고 긍정적으로 보면 그동안 기대감으로 많이 오른 게 조정받은 것이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현재 주가는 불과 10일 전쯤 가격과 같으니까요. 그리고 LPI는 여전히 인수합병에 좋은 타겟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최근 SM이 실적 나오고 폭락한 걸 이틀 만에 회복했고 EQT도 하루 만에 회복했는데 LPI도 빠른 회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CPE도 214.5밀리언 달러의 해칭 손실이 있었지만 다행인 점은 2분기에 원유 해지가 60%로 낮아지고 2022년 전반기에는 25%이고 전체로 보면 15% 밑으로 낮아진다는 점입니다. CPE의 가장 큰 문제는 부채 비율인데 올해 말까지 순부채 대비 해지 안 된 에비타 비율을 3배 밑으로 낮추고 2022년까지 2.5배 밑으로 낮추는 게 목표입니다. 당장 2023년부터 매년 부채 만기일이 돌아오는데 현 시점에서 CPE의 가장 큰 리스크는 CPE보다 부채나 해칭 상황이 더 좋은 CDEV도 부채를 갚기 위해 전환사채를 발행했고 LPI도 유상증자를 한 것처럼 CPE도 둘 중 한 길을 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채를 줄이기 위해 최근 델라웨어 유전 쪽에 비핵심 자산 매각을 진행 중이고 매각과 관련된 현재 생산량은 하루 약 3,400 BOE로 목표 생산량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CP의 굿 뉴스라면 올해 2, 3월 사이에 SEC의 대주주 소유 비율 신고에 따르면 현재 석유 업계의 가장 큰 손인 블랙락 그룹이 작년 말에 10.6%에서 11%로 소유권을 약간 늘렸고 OBB CEO의 높은 연봉을 태클 걸면서 위임장 전쟁을 일으키며 OBB 이사회 자리를 하나 거머쥐었던 헤지펀드 회사 킴머리지가 12.1%까지 지분을 늘리면서 대주주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최근 5월 7일 신고에 따르면 블랙락이 거의 100만 주를 늘려서 11.55%까지 지분을 또 올렸습니다. 주가는 큰 손들이 올리는 거라 좋은 뉴스이지만 저는 CPE의 유상증자나 사채 발행 위험 때문에 금요일에 오를 때 다 팔고 옥시로 갈아탔습니다. CDEV와 SM의 공통점은 어느 정도 이름 있는 오일 회사 중에 짧은 기간 동안 가장 많이 주가가 올랐다는 점과 주가 상승보다는 실적이 항상 기대에 못 미치게 나왔다는 점입니다.
이번에는 SM 실적 나올 때 CDEV도 덩달아 많이 조정받아서인지 막상 자기 실적 나올 때는 꽤 올랐습니다. CDEV 실적도 앞에 회사와 별다를 게 없습니다. 해지로 거의 배럴당 9.43달러 손해를 필두로 비용 절감과 생산량 확대, 그리고 현재 순 부채 대비 최신 EBITDA X 기준으로 2.7배인데 올해 말까지 2.5배 밑으로 내리는 것이 목표이고 주 정부 임대 땅은 4% 미만이고 증명된 매장량만 15년 이상 시추가 가능하다 등입니다. 가장 중요한 장기 부채는 이미 이야기했듯이 2025년에 상환해야 하는 걸 이번에 2028년 전환사채 발행한 걸로 조기 상환했다고 나오고 다음 건 2026년에나 가야 있습니다. LPI처럼 CDEV도 아직 시간이 있는데 굳이 전환사채를 발행해서 미리 상환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 싶기도 한데 회사 입장에서는 2025년까지 8%의 이자를 내느니 그걸 미리 갚고 2028년이라는 긴 기간과 3.25%라는 싼 이자의 부채로 대체하는 거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금리는 낮은데 왜 LPI는 굳이 이 타이밍에 증자했는지 모르겠지만 경영진의 깊은 뜻이 있겠죠. CDEV는 이제까지 모멘텀이 가장 좋았던 오일 주식이었고 별다른 변화가 없는 한 계속해서 거래량이 많은 인기 주식일 것 같습니다. PVAC도 CDEV처럼 2028년에 만기되는 350밀리언 달러의 전환사채를 발행해서 담보대출을 상환했습니다. 이자도 낮을 거고 주니퍼의 투자금으로 석유 섹터 내에서 부채 부담이 가장 적은 회사 중에 하나라서 잘한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비교 대상은 이런 유명 셰일 업체들입니다. 회사 자료에 의하면 생산량 BOE 대비 Adjusted EBITDA가 피어그룹 중에서 가장 높다고 나옵니다. 부가가치가 높은 석유 함량이 80%로 높기 때문에 어찌 보면 당연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특히 이글퍼드 유저는 정유소와 수출 터미널이 있는 멕시코만에 가깝기 때문에 WTI나 미들랜드 유가보다 프리미엄인 MEH 가격을 받습니다. 물론 다른 회사와 마찬가지로 해칭 실패로 배럴당 44.8달러에 팔았습니다. 다행인 건 분기가 지날수록 해칭이 줄어들고 2021년 1분기 동안 회사는 13개의 새 유정을 완성하고 판매로 전환했다는 것입니다. 1분기 하루 평균 생산량이 2만 BOE였는데 3월 마지막 일주일 평균 생산량이 2만 5천 BOE라서 앞으로 해칭에 제한이 없는 생산량이 많이 증가되길 기대합니다. CVE WTI 45달러 기준으로 순 부채 대비 EBITDA 비율을 2배 밑으로 내리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 손익분기점이 유가 36불이 안 될 정도로 좋습니다. CVE의 가장 큰 약점도 높은 부채율인데 합병 시너지가 터지기 시작할 2022년쯤에는 엄청난 FCF 머신으로 성장하여 있을 거라 크게 걱정되지는 않습니다. 장기적으로 배당을 중시하는 회사라 부채를 10빌리언 달러 밑으로 낮추고 다시 8빌리언 밑으로 낮출 때마다 배당을 올릴 생각인데 올해 10빌리언 달러 밑으로 낮추고 이루면 내년에 8빌리언 달러로 낮춘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수치적으로는 허스키랑 합병하고 첫 실적이기 때문에 생산량이 전년도보다 59% 늘었고 총 다운스트림 처리량이 2배 늘었고 모든 수치가 1년 전 같은 분기 대비 비교가 무의미할 정도로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2017년에 미국 3위 업체인 코노코필립스는 사우디의 치킨 게임으로 인한 유가 하락과 석유 산업에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캐나다 자유당 정부의 불만을 품고 캐나다에서 철수를 준비 중인 와중에 당시 CBE와 50대 50으로 합작하던 오일샌드 사업과 캐나다에 있는 코노코필립스의 천연가스 유전을 주는 대가로 CBE로부터 17.7빌리언 달러를 받았습니다. 현금이 부족했던 CVE는 14.1 빌리언 달러만 현금 지급하고 나머지는 208밀리언 개의 주식으로 대신 줬는데 최근 COP 실적 발표에서 COP가 올해 자사주 매입을 할 요량으로 보유 중이던 CVE 주식을 올 2분기부터 내년 말까지 오픈마켓에서 팔 거라고 선언하면서 CVE 주가가 조금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이번 CVE 실적 발표에서 거기에 상응하는 자사주 매입이나 기대하던 배당 인상이 없었기 때문에 별다른 움직임이 없었던 것 같은데 실적은 그럭저럭 나온 편이고 합병 시너지 효과가 강해지고 수요가 살아나서 다운스트림
다운스트림의 정제 마진이 올라온다면 앞으로가 더 기대됩니다. 부채 문제가 조금 나아진다면 COP 주식이 시장에 나오는 김에 자사주 매입이나 배당 인상 등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COP 물량이 상당히 많기는 하지만 앞으로 6분기에 걸쳐서 조금씩 오픈마켓에서 파는 거라 실제 큰 영향은 없어 보입니다. 회사 홍보물처럼 SAGD 시추 방식의 오일샌드 업체 중 탑티어이고 최근 라이벌인 썬코어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고 여전히 저평가로 보이기 때문에 2인자인 CBE 역시 앞으로 기대됩니다. 사실 썬코어는 $30 정도 간다고 봤는데 이번 실적을 보고 나니 언제가 될진 모르겠지만 $40도 꿈은 아닐 것 같고 캐나다 오일 업계 시총 1위 자리도 CNQ로부터 곧 되찾아올 것 같습니다. 세노버스는 미국에만 5개나 되는 정유소가 있고 처리 용량은 썬코어보다도 앞서 있습니다. 헤비오일은 미국 대형 정유소들의 필수 아이템이고 트랜스 마운틴 송유관 확장 공사가 끝나면 선박으로 아시아의 대형 정유소나 송유관이나 철도 이용 없이 값싼 선박을 이용해서 미국으로 수송할 기회가 커질 것입니다. 그리고 세노버스는 올해 하루 생산량이 755MBOE 정도인데 그 중에 오일샌드가 73%, 일반적인 유전이 18%, 해양 유전이 9%로 다각화되어 있고 미드스트림과 다운스트림을 완벽하게 갖춘 헤비오일 위주의 종합회사임에도 OBB처럼 몬트니 등의 천연가스 생산량도 많아서 헤비오일 수송에 필요한 컨덴세이트를 자체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비용을 줄일 수 있으며 덤으로 쉘의 LNG 캐나다 수출 터미널이 완공되면 수익도 늘어날 것입니다. 오일샌드의 강점은 계속해서 새 유전을 탐사하고 인수합병을 통해 매장량을 늘려야 하는 셰일 회사들과 달리 30년 이상의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레버리지가 큰 조그만 셰일 회사들에서 충분히 먹고 나서는 번 돈을 SU나 CV 같이 크고 안정적인 회사로 옮겨야 할 타이밍이 올 것입니다. 오케이, 거기까지.